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브라질의 아마존강 하류로 내려가면서 이 나라 하면 무엇이 연상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와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여 계절이 반대로 변한다는 것, 세계 최대의 타이틀이 붙는 커피 생산국, 포르투갈어 사행국가, 카톨릭 국가, 아마존 열대우림, 그리고 축구 강국,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과수 폭포, 정열적인 삼바와 카니발 등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내려가면서 아마존강 최대의 도시 마나우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려 합니다. 브라질이 지닌 세계 최고 또는 최대의 타이틀은 면적이 남미 전체의 약 48%나 되며 세계에서도 다섯 번째인 851만 평방킬로에 2억 2천만 명이나 되는 세계 6위의 인구 대국이라는 것이 그 바탕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구가 26%나 되는 농목주급 국가이면서도 남미의 공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 다양한 인종이 사는 문화와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높은 총기 범죄와 살인율의 오명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브라질은 1822년 독립 이후 오늘에 이르렀지만 앞으로 그 잠재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강 트라이앵글 지역인 브라질 관문인 타바팅가에 입국하여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7시에 어제 도움을 준 토니의 오토바이티에 타고 부두로 나갔습니다. 부두와 넓은 강은 눈이 부시도록 탁 튄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작별하면서 어제의 수고비와 팁을 건넸더니 만족하다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승객들의 짐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승선한 크리스탈 1호는 2층 구조의 배로 정원은 132명이었지만 반 정도 찬 듯하여 공간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좋은 곳은 앞뒤에 갑판으로 나가 아마존강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디어 배는 타바팅가를 뒤로하며 마나우스로 향해 점점 넓어지는 아마존강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강 위를 달리는 도중 배값에 포함된 점심이 제공되었는데 앞으로 4끼가 더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막 조리한 소고기 스테이크와 스파게티 그리고 쌀밥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잘 구운 닭다리가 나오는 등 매끼 변하는 메뉴에 만족했습니다. 배는 항해를 하면서도 큰 마을이 나타나면 잠시 멈춰 손님들을 승하선시킵니다. 이때 작은 어선 수십 척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승객에게 제공할 조리를 위해 고기를 사서 뒤쪽 갑판 냉장고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백고동이 울리면 작은 어선들은 자리를 비켜줍니다. 이러한 가운데 석양이 지고 둥근 달이 강 위에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구름이 밝은 달을 가릴 때마다 향수에 젖어 달을 통해 고향의 안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배로 양자강과 메콩강을 거슬러 올라가더니 유럽의 지중해와 북해 그리고 영불 해협을 건너더니 황해와 대한 해협을 통해 중국과 일본으로 가던 일 등이 머리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주방에는 아침 제공을 위한 조리가 한창이었습니다. 배는 시속 62km의 고속으로 항행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속으로 달려 옆을 지나는 작은 배들은 어느 사이 뒤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류를 따라 1000km 정도 내려왔지만 강을 건너는 다리 하나 보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강을 취소한다는 개념보다는 강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강을 다스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에 조림하고 제방 몇 킬로 쌓고 댐을 세우고 다리를 몇 개 더 세운다고 강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현대 문명이 구석구석 들어와 정부를 파괴하여 문명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파괴하기 위해 정부를 훼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제 목적지 마나우스가 가까워진 듯 강이 조금씩 크고 작은 배들이 눈에 띄게 늘어 부산 해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는 더욱 속도를 높여 웬만한 군함 고속정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자 멀리 마나우스의 수상 건물과 고층 건물, 그리고 대형 선박과 대형 크레인들이 질비한 부두 시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거대한 숲으로 둘러싸인 강에서 도시의 고층 건물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오, 나의 문명 마나우스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북미 캐나다를 횡단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원을 지나는 버스 속에서 오랜만에 보는 초원 속의 도시를 보면서 오, 나의 문명 도시여라고 외치던 캐나다인들의 심정과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대타이거지대를 열차로 횡단하면서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숲을 보면서 도시에 도착하길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연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마음은 도시에 가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잔디 위에 쓰여진 환영 마나우스라는 글자에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고 시절 지리 시간에 신비의 아마존강과 마나우스에 관해 배우면서 언제나 가볼 수 있을까 꿈속의 일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점점 가깝게 다가오는 고층 건물들을 보면서 350여 년 전에 1669년에 오픈한 인구 200만 명 이상이 사는 마나우스항 여객선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대형 외항선들이 기항하는 큰 항구로 마치 인천이나 부산항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옆에는 어선들이 강에서 잡은 고기들을 사고 팔기 위해 혼잡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나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인파속을 뚫고 부둣가의 다소 높은 곳에 올라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서양 바다에서 거의 3,800리 이상 떨어진 내로 깊숙이 들어온 마나우스의 강폭이 16km에 달한다고 하니 바다와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부둣가를 빠져나와 타바틴가의 토니가 알려준 배낭여행족이 잘 이용하는 호텔로 갔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인디오 부족의 이름을 딴 마나우스는 유럽풍의 웅장한 건물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호텔은 작았지만 도시 중심지에 세바스찬 대광장과 접한 아마조나스 오페라하우스 옆으로 박물관, 병원, 관공서, 여행사, 성당 그리고 인근에 시장 등이 포진하고 있어 편리하기는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텔 내 여행사를 찾아 이곳에서 아마존강 최하부인 벨렘까지 가는 배편과 수도 브라질리아와 리오데자네이로에 들렸다가 귀국하는 코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배에 좋은 칸을 예약해 주었다며 엄지손가락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나우스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의 산업혁명으로 천연 고무의 수요가 크게 늘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 부를 만끽합니다. 이를 제1차 고무붐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과거 아프리카의 수많은 노예들이 이곳까지 잡혀와 고무 산업을 위해 쇠고랑에 발이 묶여 팔리던 장소를 보면서 당시의 비극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근의 박물관에서도 정복당한 비극의 역사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국 탐험가 헨리 위컴이 1876년 고무나무 씨앗을 몰래 빼내 영국 식민지와 동남아 등에서 고무 플란테이션이 생기면서 제1차 고무붐 시대의 막을 내립니다.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2015년 프란시스코 로마 교황이 볼리비아를 방문하면서 유럽의 남미 식민지배 시절에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겸손하게 용서를 구한다며 머리를 숙인 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숙소 인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이 있는 줄 알고 입장했습니다. 극장 안은 이미 거의 만석으로 막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르네상스식 내부 장식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1879년, 1912년 사이의 제1차 고무붐을 타고 부유한 도시가 된 마나우스는 오페라 하우스를 짓기 위해 거의 모든 건축 자재 등을 유럽 등에서 들여다 짓느라고 1884년에 시작하여 1896년에 완성합니다. 당시 그 누구도 아마존 정글 속에 화려한 극장을 지으리라고는 상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 고무 산업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고무붐이 퇴색하여 극장이 훼손되는 등 순환을 겪다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고무 생산을 장악하면서 아마존 지역의 제2차 고무붐 시대를 만나면서 정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극중 대사가 포르투갈어로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극중 배우들의 진지한 몸짓과 노래에 지루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나우스에서 가장 오래된 성 프란시스코 성당을 찾았습니다. 마침 일요일 아침이라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나오던 수염이 긴 주교님이 내가 이방인임을 알고 머리와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안전여행을 위한 축복 기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딜 가나 꼭 들려보고 싶은 시장을 가기 위해 100년 이상 된 망고나무에 작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망고 가로수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망고 수확철이 되면 성 세바스찬 광장과 도로변은 망고 잔치로 법석인다고 하는 이는 또 하나의 명물이 아닌가 합니다. 100년이 넘은 수산시장 안까지 이어지는 수로를 따라 어선들이 들어와 즉석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곳과 연결된 농산물 시장에도 열대 과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거리 여행에 짐이 될까 걱정을 하면서도 여러 봉지의 커피를 사들었습니다. 그런데 동행한 여행사 직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한국에서 온 교수라며 소개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보며 삼성, LG, LG를 외치며 반갑게 대주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아시아 등지에서의 대량 고무 생산과 새로운 합성 고무의 등장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북부의 밀림 지역 개발을 위해 마나우스 자유무역 지대로 지정하여 많은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에 삼성이나 LG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의 기업이 이곳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성공한 것과는 반대로 시장 점유율의 급격한 저하로 50여 년 전에 문을 연 일본의 소니 공장은 폐쇄될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한 시장 구경을 마치고 떠날 항구로 나오니 마나우스가 지닌 과거 역사의 명암은 무심하게 출렁이는 물결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광활한 아마존강 위에 배에서 40여 시간을 보내고 아마존강 위역 최대 도시 마나우스에 왔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예전 중고 시절 지리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신비한 아마존강 깊숙이 자리한 마나우스에 대한 설명이 오래도록 머리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후 아마존강과 마나우스를 방문하는 일은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지리 과목을 중고 교과 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과목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지만 지리 과목은 학생들의 꿈의 스케일을 크게 해주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